지금 국민의 시선이 한 사람한테 쏠려 있는데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그 인물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 구속영장 선고를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총장님 결심만 남으신 것 같은데. 자, 김남국 변호사. 네. 지금 검찰총장 말이었어요. 네. 법과 원칙, 수사 사항에 따라 판단을 하겠다. 예. 자,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시죠. 사실은 원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수사팀의 정권이 있어서 네. 각 검찰청마다 수사하는 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이제 천정배 전 장관이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과연 검찰이 어떤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년도에 대검찰청에서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라는 구속영장 기준과 관련된 예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 청구 기준, 그 대검찰청에 있는 영장 청구 기준에 따르면 사실은 이런 어떤 뇌물죄라든지 또는 횡령 배임과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공무원이 본인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뇌물을 요구를 하거나 또는 네. 그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한 차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당연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논란은 있지만 이미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기업의 어떤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뇌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정하고 있는 이 구속영장 발부, 영장 청구 예규에 따르면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법과 원칙, 수사 사항은 그동안 검찰의 경험상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다. 지금 김남국 변호사 설명인데 그런데 이제 듣기에 따라서 수사 상황이 꼭 검찰 수사 상황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상황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건 제가 황상수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은 세월호 인양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가 있어요. 네. 이 인양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적으로 보면 충분히 영향을 줄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언론 보도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뭐 촛불 집회라든지 이 바깥에 시민사회 쪽의 압력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럴 요소가 충분히 있고요. 또 네. 검찰이 이 문제를 100% 지금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네. 국민의 여론의 어떤 향배, 뭐 이 구속을 둘러싼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다고 있다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법리로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검찰이 법리 위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법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속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 생각하면 구속해서는 안 되고요. 여론이 뭐 99%가 찬성을 하더라도요. 법리에 따라서 구속해야 된다 하면 1%만 찬성한다더라도 구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의 최고 통치권자가 부하에게 지시를 하고 그것도 수혜를 이 사적 척근 인사가 이렇게 받은 부분에 예. 있어서 이전에 이런 판례가 찾기는 쉽지는 않다. 처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법리 적용이 나중에 그 영장 청구할 때 영장 심사를 할 판사나 또 재판에 갔을 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에 지금 검찰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정치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네 분 패널께 좀 제가 용감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판넬에 좀 써주시는데, 구속에 찬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찬성하는 이유, 그리고 구속에 혹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되시는 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과중에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도 꽤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70% 이상이 구속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꽤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이 패널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지. 자, 먼저 박수현 전 의원께서 먼저 쓰셨는데 네. 박수현 의원은 일단 찬반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찬성이라고 썼고 예. 그 이유는 민주주의라고 썼습니다. 사실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시고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이런 것 바라보는 국민 마음 편할 리가 없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건 맞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이 법과 원칙, 정의가 무너졌고 민주주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4.19 혁명이 그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랬습니다. 또 40주년이 됩니다만 우리 60 항쟁이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렇게 국민의 손으로 세운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숙제인데 바로 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 법과 원칙 앞에 성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국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상황이나 뭐 정치 상황 여러 가지 고려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구속해야 된다. 예, 찬성합니다. 김남국 변호사도 찬성이라고 쓰셨는데 아까도 설명할 때도 약간 지금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구속이 당연하다라는 예,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뭐 법과 원칙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기존의 사건을 처리하는 그 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장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었고 권력을 가진 자나 또는 부를 가진 자들한테는 엄격하게 적용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비난 여론이 굉장히 일어서자 이제 재벌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라든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하는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졌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고위공직자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책임을 물어서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쪽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또 반대 의견을 쓰신 것 같아요. 예. 저 혼자 그렇게 썼나요? 예. 이게 역시 어렵네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두 분과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의 법은 어떤 경우에 구속수사를 허용하고 있냐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또 미진한 수사를 구속을 통해 가지고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는 그건 더 강조 안 해도 괜찮을 거고요. 이미 오랫동안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특검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한 그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들의 수사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더 드러낼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법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원칙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는 나라예요. 법과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한 경우라도 존중이 돼야 되겠죠. 그 원칙에 따라서 저는 좀 판단될 부분이 있다고 믿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이 요건 자체가 사실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요인이 지금까지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요인이 망신 주기 또는 국민 감정 다스리기, 감정에 좀 부합하기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불구속이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범죄 죄의 혐의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국민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고 그러나 감정의 문제로 갈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남국 변호사
특검에서 대통령 뇌물 얘기를 하셨다고 뇌물 준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뇌물죄는 이번에 입증이 되지 못했어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것도 뇌물죄로 구속이 된 게 아니라 외환관리법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외화 도피 혐의로.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번 단계가 끝이라고 한다면 구속이 돼야 되겠지만 어차피 기소란 단계가 있잖아요. 재판의 단계가 있고 재판을 잘못되면 그때 감옥 가야죠. 같은 법과 원칙인데 약간 입장을 좀 다르게 보셨어요. 지금 그럼 황 소장께서는 일단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보면. 찬성한다면 부담이 제일 많은 사람은 저일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찬성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약에 중대한 범죄가 아니었다면 지난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관련 구속자가 30명입니다. 이 30명의 정언이나 진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요.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도 마주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불구속되고 이후에 정치적인 절충을 통해서 만약에 다시 없었던 걸로 덮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누가 기업부터 시작해서 박 대통령 밑에서 이번 일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종범으로서 했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이번 또한은 허지부지 지나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돈 안 먹은 사람 어디 있냐? 친인척이나 척근이나. 그렇죠. 그런 주장이 보수 주장이 나오고 그런데 있어요. 왜 우리만 그러느냐는데요. 이제라도 불법의 형평성은 이 고리를 차단해야 되고요.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 자신부터 비롯해서 자신의 척근 가족 또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의 비리까지도 전부 청산해야 될 의무를 갖다가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끊어야지요. 항상 불법의 형평성을 가지고 100년, 200년 동안 대통령은 깜빵 안 간다는 원칙을 갖다가 남기고 대통령이 가장 이 부패한 한국의 최고의 인물이 되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법 존중 의지를 갖다가 법치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야 이후에 정의가 눈꽃만큼이라도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뇌물 공여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처음에도 뇌물죄로 이제 뇌물 공여죄로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수사 과정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국민관리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또 해가지고 뇌물 공여죄와 관련된 혐의로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사안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장 뭐 뇌물죄와 관련된 게 입증되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특검 수사에 의해서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혐의가 상당한 부분은 입증이 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입증이 돼가지고 구속이 됐는지는 특정되지는 사실은 않았죠. 다만 그 전에 특검에서 뇌물죄로 신청을 했을 때는 기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전 영장이 기각됐을 때 뇌물죄만으로 했을 땐 기각이 그렇죠. 됐다가 첫 번째 건 기각이 그렇죠. 됐었죠. 그 다음에는 뇌물죄가 쉽지 않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거기에 외환 관리 문제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걸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뇌물죄에 대해서 예, 이건 예.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예. 판사가 영장을 뇌물죄 부분에서 2차에서 들어있었고 예, 예. 기각은 안 시켰고 뇌물죄 항목이 성마 지원과 또 이 재단에 두 재단에 230여억 원을 낸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세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고 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네 분께 찬성 여부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달라 썼는데 정확하게 이 네 분 중에서 3명은 찬성 그리고 한 분은 구속이 필요 없다.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나눴는데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찬성이 여론조사가 72% 그리고 반대한다가 한 25%니까 세 분은 찬성, 한 분은 반대니까 얼추 비율이 봐서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은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수현 전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지난 주말에도 어제도 집회가 서울시에서 열렸는데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구속 대 불구속을 가지고 또 주장들이 있거든요. 물론 탄핵에 대한 주장도 있지만 그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글쎄요 국론 분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게 또 심각해지게 대립 구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 시위와 집회의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굉장한 갈등과 분열의 시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방금 저희가 국민 여론조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 여론도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에 찬성한 국민은 70%가 넘는데 그렇게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국론이 통일이 돼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역설적으로. 그러나 다만 광장에 모이는 그 일부 사람들의 갈등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 네.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것과 국론 전체를 등치시켜서 보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마 이런 어떤 시위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뭐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시위 자체가 어떤 그 김순환 검찰총장의 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의 결정이나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집회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것이 어떤 큰 탄핵 이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런 문제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굉장히 분열과 위기 시기다 걱정을 하시지만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론은 어느 때보다 사실은 통일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혜를 함께 발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황 소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사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일부 대선 주자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대선 주자들은 또 이렇게 얼버무린 상황인데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구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주자들은 약간 모호한 입장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만큼 속내 내지는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인가요? 대체로 뭐 야권의 후보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전부 구속이라고 하고 싶겠죠. 네. 다만 야권에서도 선명하게 자기 주장을 내어지르는 그런 어떤 측면에 서 있는 네. 사람들은 구속을 주장하고 있고 네. 또 연정이나 화합을 주장하거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혹시라도 이 어떤 역풍을 불러올까 봐 그런 문제를 말하기를 좀 꺼리는 측면이 있죠. 굳이 그거를 얘기해서 그럼요. 뭐 대선 후보가 욕을 지금 먹고 이럴 필요 없다. 표가 이거죠. 임박했는데 굳이 이 문제에 자신이 말을 함으로써 그 반대청에 대해서 더욱더 공고해지게 묶을 이유는 없다. 이런 대선 전략 차원에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겠죠. 가장 곤란한 건 사실 바른정당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친정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 친정이 싫어서 나왔지만 그래도 완전히 단절하기는 모호한 상황. 그 친정의 가장 핵심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김수남 총장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네. 법과 원칙. 네. 저는 사실 법과 원칙으로 얘기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촛불과 태극기가 지금 헌재에서 결정낸 이후에도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구속해야 된다, 구속하면 안 된다 가지고 지금 또 맞서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건 뭐였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사람은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네. 결국에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은 재판에서 다 가려질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유죄가 있으면은 뭐 즉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어디 도망갈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원칙에 관한 문제,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이 엄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맞지만은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벌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법과 원칙이 가지고 있는 그 불구속 수사의 원칙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네. 보강해서 구속해서 또 보강해서 수사할 만한 그런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까지 이미 망신당한 대통령 더 망신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심성이 있어요. 그 4단 7정이라고 옛날 기억하면은 맹자에 보면은 어려운 그 중에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측은지심이라고 있어요. 측은지심이 뭐냐면 누가 됐든 나하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 당하고 곤란한 일 당하면 아이고 어쩌다 저런 일이 생겼을까 쯧쯧쯧쯧 안 됐어 아이고 왜 저랬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 내려온 거죠. 저 쫓겨 내려오고 지금 옆에 있었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등을 돌리고 다들 고개를 돌리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어찌 이러다 좀 이렇게 삭막하게 됐을까? 저는 죄를 묻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법정에서 가리자는 주장인데도 그것조차도 하기가 지금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왜?
얘기하면은 70% 반대하고 있는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이 자신들에게 표를 안 줄 것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건 좀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제 기억 속에 어느 대선도 이제까지 한 사람이 선거 전부터 경선 과정에서 본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분명히 될 거야라고 규정됐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절대 강자거든요. 절대 강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탄핵됐고 내려왔으니 대통령에게 차분하게 법의 책임을 묻는 것, 그걸 위해서 구속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좀 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준다면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인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네. 잠깐만 말씀 붙이면 말씀하시죠. 아마 그 대통령 후보들,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말을 꺼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나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자칫 어떤 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도 분명히 있을 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삼권 분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좀 더 큰 걱정들의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고, 그럼 왜 탄핵되는 탄핵하라고 막 요구했냐. 자, 탄핵이라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 구속의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더 크고 엄중한 문제였기 때문에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촉구할 수 있지만, 대통령 구속 수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냥 우리 사법당국 검찰에 이 문제를 맡겨주는 것, 그것이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 흐름대로 놔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런 문제까지 개입해서 어떤 예단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큰 흐름에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지금 방금 측은지심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측은지심이 아니라 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거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아서 어떤 게 과연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남국 변호사. 네. 영장 결정 시기가 주말에 나올 것이다 했는데 좀 주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늦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 신청 결정을 언제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수사팀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청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정해서 아마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장 청구에 관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에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김순환 총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장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황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나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초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더더욱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메시지가 잘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와 관련해서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내일 또는 수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결정을 조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제 결국에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지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대변인께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르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변호사를 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들어가서 이분이 직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있고 지금까지 전과도 없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라고 열심히 강변을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법원도 어떤 경우에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지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주요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이 범죄 사실을 피의자가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입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특수본 차려졌을 때에 3차례의 검찰 조사를 거부를 했었고 또 특검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서 뭐 진술을 해야 되는데 또 진술을 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의 질문이나 국민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1일 조사가 첫 조사였는데 이런 어떤 태도를 보았을 때에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응하는 이런 태도를 봤을 때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법원과 검찰에서 정한 법과 원칙입니다.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네. 박수현 전 대표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하게 뭐 이 얘기를 가지고 짐작과 생각을 네, 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나 예.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핵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가 될 때 의혹을 확인하기보다는 의혹을 덮으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진상조사를 위한 검찰 조사 응하지 않고 예, 예. 본인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죠. 헌재가 그렇게 지적을 헌법 했어요. 질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파면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예. 파면되고 나서 검찰 수사에 응했고 그리고 가서 검찰에서도 또 본인들도 검찰에서 듣고자 했던 얘기들 들었고 예. 그리고 본인들도 하고 싶은 얘기 했고 절차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라고요.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이 판단도 역시 법에 맡기고 법에 맡긴다고 하는 부분 검찰이 판단에 맡겨줘야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저런 의견일 수 있어요. 의견인데 의견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안 드릴까 그랬는데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단계예요. 이번에 새로 뽑힐 대통령은 다른 외부 요인 없이 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 철학이 갖춰져 온 분인지 그리고 그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돼야 되는지 본인에 대한 검증과 본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대선 국면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위를 입은 모습으로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이 대통령 선거 전체 국면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까봐 매우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아주 한가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현재 기자가 취재해서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먼저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22일, 최순실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이때 최 씨는 대통령님이 구속되는 거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이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최 씨는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자신과 구치소에서 만날 수도 있음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후회 막급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 최 씨는 재판을 받다 휴정 시간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최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순실 씨가 갖는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지금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를 보셨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네. 구치소에 갇혀서 이런 걱정을 하는 최순실 씨의 심정은 뭘까요? 예, 어쨌든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 미움이나 뭐 죄인이라고 이런 걸 떠나서 한 인간을 놓고 보면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40년 인연 또 박근혜 대통령을 충성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진심을 그 법정에서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특별한 관계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첫 번째로 역사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그런 불운한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어떤 원인을 자기가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입만 열면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산다는 건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아마 한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아마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구치소에서 혹시 만날까 봐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은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너무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최순실 씨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개인적으로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는 측면을 사실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저는. 네. 또 저도 예를 들어 검찰 수사도 받아본 입장입니다만 수사를 받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막 심리적 압박이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도 높은 수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길래 그런 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변호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아마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세게 조사를 해서 나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게 강도 높은 수사의 수법인 것 같은데 이른바 주변을 턴다는 거죠. 그런 그게? 거죠. 그런 측면에 보면 주변도 저게 보통 주변입니까? 대통령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탄핵에 이르게 한 그 죄의 심정 거기에 구속까지 된다고 하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소식에 대해서 최순실이 정말 절망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심정으로 보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 네. 그런데 저렇게 구치소 안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감 상태지만 탄원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재판정에 나갔을 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대통령은 관련이 없고 내가 다 주도했다. 뭐 이런 진술을 하게 되면 구속을 피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건 노력은 딱히 안 하는 것 같으면서 걱정만 한다.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 그러냐면 됩니까, 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왜 지금 일부분 이제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는 게 불가능하냐면 예. 이 범죄 사실 자체가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 간에 서로 모른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범죄를 전부 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탁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서 안종범 수석에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최순실 씨가 본인의 어떤 책임 아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또 했다라고 하려면 이 공범 관계가 내가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하고 김종 전 차관에게 지시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로서는 내가 뭔가 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드러난 범죄 혐의 사실로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할 수가 없는 없다. 상황이다 이런 거네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좀 한 거네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 또 다른 주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지금 구속된 게 최순실 씨만은 아니죠. 이미 들어가 있는 거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수감 생활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황 소장님. 예. 조윤선 전 장관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이렇게 강박 증상도 보이고 약간 불안 증상이 아주 심해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뭐 나이가 훨씬 많은 네. 김기춘 실장도 지금 지금 구치소 생활을 못 견딘다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거기는 있어요.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50대 초반에 불과한 예. 조윤선 장관이 못 견딘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상층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치소라는 이런 환경을 견디기 어려운 개인적인 캐릭터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귤 이런 정도만 먹고 연명을 하고 있다는 저는 얘기가 나오고 그건 있어요. 믿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하루 3끼를 귤만 먹어 보십시오. 한 달만 먹으면 노랗게 떠가지고요. 그리고 이 필수 영양소의 이 결핍으로 인해서 쓰러질 건데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머지않아서 그냥 쓰러져서 이렇게 침대에서 병원으로 가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일국의 장관으로서 있었던 만큼 구치소 생활도요. 장관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사실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부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해서 무죄로 풀려나오더라도 그때까지는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처럼 8인, 10인 있는 데다가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아닐 거고 독방에 있을 건데 그것도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게 뭔가 포석이 있고 이건 아니면 멘탈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생활을 충실하고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들리고 있어요. 박수영 전 대변인께 보셔서 이 두 분의 차이, 두 사람이 수감 생활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짐작도 못하죠. 네. 다만 본인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기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린 부분 많죠.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시달리는 모습도 많이 봤을 거고 본인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의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 각오가 다른 건가요?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 독한 마음 없이 됐겠습니까? 저는 뭐 세계를 상대로 하는 입장에선 충분히 저 정도 문제를 또 하나의 과정으로 넘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삼성을 믿고 있고, 다만 조윤선 장관의 경우는 개인으로 저런 경험을 한 번도 안 당해봤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저런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격일 텐데, 그야말로 대접받고 존중받고 어디 가서든지 가장 각광받는 입장에 섰던 입장에서 네. 거의 뭐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심리적인 불안이나 본인이 느끼는 어려움 대단할 거고요. 저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수감 생활의 어려움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본인의 지난 시간에 대한 자책과 반성 또는 일종의 합리화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 몸의 병을 얻기 마련 아닙니까? 저는 조윤선 장관의 수감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왜 정말로 대통령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가장 힘을 쓰던 위치에 있었던 조 장관이 저런 위치에 처하게 됐는지, 본인도 물론 반성하겠지만 저 위치에 가 있는 분들 또는 저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조윤선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본인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바른 말 하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바르게 가는 길로 제대로 보좌하지 않으면은, 잘못 가는 것 알면서도 거기에 힘을 보탠다고 하면은 저런 경우를 누구라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분명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성준 전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고 보니까 굉장히 잘 아시게 설명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들이. 다행입니다. 자, 지금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그리고 수감돼 있는 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대선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 내일 월요일부터 하는 한 주를 슈퍼위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 동안에 대선 본선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인데, 일정을 좀 살펴보면 한국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주에 자당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월요일이죠. 내일입니다. 호남 경선 결과가 드디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국민당 역시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어떤 판도가 결정되는 이 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위크가 드디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화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 두 사람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유력 대선 후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네. 뭐 심지어 일각에서는 본선 같은 예선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경선이 하루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드디어 어제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을 텐데 충청권 TV 토론회를 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한 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거 어찌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한 캠프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평 바로 종일 내고 공방을 했습니다만, 예. 우선 팩트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제 그 충청권 토론회를 하게 돼 있었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대전 MBC와 이 송출관계 계약을 해가지고 대전 MBC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계약 과정에서 그 MBC 충북과 계약이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는 해명하기를, 자, MBC 충북에서 이 토론을 하더라도 충청권 전체가 방송이 송출이 돼서 커버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한 모양인데, MBC 충북은 충청북도에만 송출이 되고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안희정 지사 후보의 쉽게 얘기하면 홈그라운드인 여기에서는 방송이 안 되는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인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긴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는 좀 황당하죠, 제일. 근데 사실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난번에 22일 날 그 투표소 투표한 일부 결과가 이렇게 뭐 표로 돌면서 그렇죠. 뭐 밝혀졌잖아요. 유출이 됐잖아요. 유출됐어요, 또. 근데 사실 거기에 보면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 이게 향후 경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건데, 그 짜집기가 돼서 도는 표에 보면 안희정 후보가 또 1등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충청도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만 도른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예, 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유출 관계와 그다음에 이번 방송 관계에서 연이어 아주 연타 두 번을 맞은 그런 어떤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쨌든 당의 경선 관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선을 보이콧할 만한 그런 사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어제 당 선관위가 급히 나서서 그 대전 MBC 측과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 3시부터 방송이 안 됐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토론회를 추가로 오늘 그 방송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막 싸우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님이나 또 안희정 후보나 여러 가지 좀 잘 당 선관위의 조정 이런 것들 받아들여서 오늘 토론회에 다시 한번 임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잡음이 없게끔 뭐 충청 지역, 충북 지역, 충남 지역 이걸 잘 조율했으면 하는데 그게 아쉬웠었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주변은 자꾸 갈등 관계라 보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충남의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께 이 민주당의 후보 토론이 중계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 선관위가 판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권력들하고는 또 행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황장 주사님, 예. 이 두 사람의 이 토론회를 둔 갈등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지금 적폐청산을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면 선거로 자당 내부에 아무리 경선이지만 네. 가는 과정도 네. 적어도 이 자유한국당이나 그들이 비판하는 이 보수 진영보다는 더 나은 적폐가 없는 형태의 정말로 민주적인 형태의 이 경선이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 사전 정보 유출이라는 부분,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부재자 선거가 그 이 현장 투표행기에 유출됐다면 그 부재자 선거 결과가 유출된 상황이 본 투표에 영향을 사전에 되었다면 당연히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무슨 학생들이 동원이 되었다라는 부부터 해서 그다음에 당에서 만약에 충청권 전체를 하는데 충북에만 중계를 한다면 영남권 전체를 경선 토론을 하는데 울산에만 중계를 한다면 거기에 경남이 지사인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그걸 갖다가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당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야 터지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당의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엄격한 제가 볼 때 제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선거를 갖다 휴유증이나 잡음이 없이 해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꾸 누적돼서 가게 되면 선거 불복의 원인이 되고 설사 이렇게 해서 이겼다 한들 그 선거를 통해서 당의 표를 전부 다 모아내서 대선까지 갖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의혹들이나 문제들, 공정성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이 당의 선관위가 이 경선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건 나중에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시정하겠다가 아니라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불법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겠죠. 지금 휴유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투표 결과 유출 부분이 일주일 내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휴유증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 대선 후보 3명이 각자 입장을 내놨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후보가 이기는 지역은 다 빼놓고 그 나머지 지역만 모아서 돌아다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인식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나. 특정 후보 측에서 대선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 결과를 봐라.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홍보하는. 대표가 된다면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출을 철저하게 막을 작정이었으면 저는 아예 그 대표를 나중에 권역별 현장 투표하고 모아서 함께 개표하거나 안 그러면 또 개표를 먼저 하는 거라면 그때그때 개표 결과를 오히려 발표해서 이런 유출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경선의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선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 네. 뭐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민주당 내 현장 투표 결과 일부 내용이 유출된 논란. 굉장히 사실 일주일 동안 뜨거웠는데 이건 밖에서 볼 때 어떻게 좀 지켜보셨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힘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총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이 의심이 되게 되면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역사를 보기도 했고 경험했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 과정을 저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의 경선 관리도 못하면서 국정을 관리하겠다고 그럴 능력이 되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유출 그렇죠. 고의로 하지 않았고 실수로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출에 대한 대응 방식이거든요. 인식이거든요. 문재인 후보 지금 유출될 수 있었다. 이 예측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까지 당하는 이 마당. 하나로 얘기하면 뭐죠?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관리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관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요. 지금 유출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기 전에 기사를 검토를 해봤더니 서탕 선관위에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민주당식 해결이에요. 문제가 불거지면 언제든지 어물쩍 넘어갑니다. 표창원 의원의 국회에서 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 그림 전시회가 됐을 때도 그거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물쩍 넘어간 게 당직을 맡기지 않겠다 하는 걸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현재 당직도 없었던 어물쩍 넘어가려는데 이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어느 때보다 집권 가능성이 높고 어느 때보다 대통령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원칙을 세워서 원칙을 엄하게 지켜가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사람만 바뀔 뿐이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패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보충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당 선관위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의성이 없었다면 누가 그걸 조직적으로 수집을 하고 누가 표로 만드는데 그걸 조직적이지 않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정 지역 안희정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은 다 빼고 또 편집이 된 것이고 네. 그런데 그것이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수사를 의뢰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이 방송 끝나면 가서 제가 성명을 발표할 것이거든요. 자, 당을 걱정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경선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의무 이것과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제 방송 일부 지역만 나가는 그 문제도 사실은 합의가 됐습니다만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보면 아니 저렇게 불공정한 방송이 됐으면 4명의 후보가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안 된 지역에 방송한다는 건 그 자리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후보는 그것이 당 선관위가 정할 문제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합의도 어렵게 이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우리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담당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라면 정말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정말 조금의 잘못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자세를 갖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 앞에 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잡음이 계속 잇따라 불거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친노에 속한다고 다들 평가를 했었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제는 아마 두 사람들의 감정의 골이 꽤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선주자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이때 나온 발언들을 보면 역시 뭔가 감정적으로 상해 있구나라는 걸 짐작해 하는데 그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아니라 자막이었군요. 제가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거티브. 그러니까 뭐 상당히 비난하는 거죠. 네거티브만큼은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기 자신부터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를 위해서. 그랬더니 이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엄청 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반발하는데 저 정도면 약간 감정 싸움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황정수 소장님. 이 약간 어떻게 보면 토론할 때마다 저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정책적 토론이 아니라 왜 당신은 날 헐뜯냐? 내가 뭘 헐뜯냐? 그러면 그게 헐뜯는 게 아니면 뭐냐? 이런 식의 공방이 계속 주고받고 있거든요. 지난 2007년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간의 경선을 보면요. 저런 이 논조대라면 어마어마한 네거티브를 쌍방이 했죠. 예. 거의 뭐 쌍방이 서로의 모든 약점을 BBK부터 시작해서 최태민까지 네, 다 뒤져서 그 자료가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매우 중요한 게요.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힐러리하고 샌더스하고 할 때, 또 힐러리하고 또 뭡니까? 트럼프하고 붙을 때 서로 막 어마어마한 네거티브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시절부터 시작해서 돈 버는 관계, 여자 관계, 평소에 말버릇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그 검증과 하나는 후보 자체의 어떤 살아온 이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이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그 형수 욕설 그 녹취 파일이 쫙 돌면서 이재명 후보가 20%를 넘으려 때 안희정 후보보다 먼저 이 상승폭이 꺾이는 계기가 됐고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과 선의 발언으로 20%를 넘어서서 25%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때 꺾이는 또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런다라고 지금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집에 그냥 계시는 게 낫지 공직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사람이 뭔가 찝찝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위로 달리는 입장에서는 그 밑에서 2등, 3등 후보나 다른 당의 후보들이 다 달라들어서 공격을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을 초월해서 모든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모든 과정들은 다 샅샅이 틀려야 된다. 저는 절대로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도 될 만한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을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다들 눈치를 보면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황정수 아주 강력한 발언 해주셨어요.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김남국 변호사가 말씀하기 전에 일단 네. 제가 먼저 여기 나오신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판넬에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선, 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에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으로 갈까? 아니면 뭐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 이걸 좀 써주시고요. 먼저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양쪽이 사실 감정의 골이 깊었다는 걸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내놓는 발언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거티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리 해도 그거 타격받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말한 사람이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을 향해서 정례미가 정이 떨어질 지경이다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확실히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판넬 보기 전에 아까 김남욱 변호사가 좀 할 말이 있었는데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전두환 표창 발언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의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이 이제 표창을 2번을 받았는데 하나의 표창은 그 참군인, 그러니까 반란군을 막아가지고 반란군 총탄에 쓰러진 그 참군인의 표상으로부터 표창을 하나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두환, 그러니까 반란군의 우두머리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대비되는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두환 표창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안희정 캠프에서는 전두환 표창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전두환 표창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두환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호남 민심에 반하는 거 아니냐. 호남의 상처를 뭐 이렇게
후비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의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독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라고 규정을 한 것 같고요. 아마도 뭐 문재인 후보 자체도 비판이나 뭐 정책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발언한 한 실수에 대한 어떤 비판 자체는 거부 뭐 그것 자체를 네거티브로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적으로 저도 황 소장님 말씀처럼 뭐 후보자 간에 뭐 서로 했던 발언이라든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그 발언이 어떤 의미냐 진이냐 또는 정책에 어떤 의미로 읽힐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서로 간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김에 두 사람의 관계,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경선 끝난 뒤 어떤 관계인가 보니까 뻘쭘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서먹서먹하고 뻘쭘해질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뿌리,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어떤 정치적인 동지라는 어떤 입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경선 과정에서 조금 이게 상대방 간에 서로 간에 감정이 조금 상당 부분은 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인품이 조금 후덕하고 굉장히 소탈하다라고 했는데 페이스북 토론 끝나고 이제 페이스북에 새벽 2시경에 뭔가 정 떨어진다, 질린다라는 표현을 정도까지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참고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이제 뭐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후보들에게 굉장히 조금 서운한 것이 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도 우리도 같이 함께 가는 어떤 동지인데 경선만 끝나면 다 같이 함께 써야 될 동지인데 너무나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서로 간에 서운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면 물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금 서먹서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전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예, 저는 뭐 이렇게 협력이라고 썼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정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한 TV의 토론에 나와서 이제 전두환 표창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을 뭐 자랑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안희정 후보가 선의 발언을 할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예도 선의일 것이다라고 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그 부분에 아주 공격을 받았어요. 예, 지지율이 완전히 그냥 폭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권자들과 국민에게 상처를 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예를 잘못 들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 정도의 해프닝인 것이죠. 자, 전두환 장군 표창 발언에 대해서 지금 그 논평 말씀하신 제가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의 제목이 뭐였냐면 자, 후보는 토론에 나와서 표창을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캠프에서는 가짜 뉴스 리스트를 쭉 냈는데 거기에 그 표창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후보께서는 금방 표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왜 캠프에서는 가짜 뉴스 리스트에 그게 있느냐. 이거는 서로 말이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마치 이것을 호남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선정적 어떤 논평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저 자막에 봤던 것 가기 전에 그 TV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토론회 가기 전에 안희정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문재인 후보의 그런 발언은 충성, 애국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그런 말씀이시고 그 진심을 존중하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회를 갔는데 그러면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 후보께서 그래, 그렇게 고맙다. 우리 함께 잘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토론회 말미에 갑자기 네거티브에 대해서 세게 공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깜짝 놀라서 응대를 한 것이 자막에 나온 것이고 아까 페이스북 새벽 2시 말씀하셨는데 그게 끝나고 가시자마자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서 상처받는 것은 깨끗한 당신들이 상처받는다고 또 먼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은 안희정 후보가 새벽 2시에 올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검증의 잣대 이것도 전부 네거티브가 아니라 국민이 알 권리나 검증이라고 생각 다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성실하게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하라고 하는 의무적 자세 이런 것들이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최성 후보나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 다 주어진 의무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영 전 대표께서는 문재인과 안희정이 경선 뒤의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쓰셨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돼야죠. 저는 두 분이 적어도 공과 사는 구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많이 지지하는 것이거든요.
내부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흔쾌하게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제 바람을 또 같이 심어드리고요. 왜냐하면은 두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말 어깨 무겁게 걸머쥐고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이 기대를 충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분이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네거티브에 관련된 공방 얘기 나오는 거, 참 작은 얘기들 가지고 본질이 아닌 얘기들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거, 선거 측면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한 측면에 이해가 되지만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 제 얘기를 좀 제기를 하는데 넉넉하게 앞서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웬만한 것들은 받아주고 포용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작은 일에 자꾸 저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용성이라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합의 이미지도 사실은 좀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보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천상회. 천상회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천상회가. 그런 편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고 조금 문제 제기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재인 후보를 극렬스럽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문자 폭탄을 1000통 이상 받아본 사람들의 모임. 그게 천상회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가 보네요. 옆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언제 천상회.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그런 분들을 점잖게 이제는 타이르셔야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받는 사람들한테 아이 정치인 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뭘 그러냐고 나무르기보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서도 정말로 유력한 대권주자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언제 그랬냐는 데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께서는 좀 특이하게 쓰셨네요. 예, 처음에는 그 프로 레슬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치고받으면서 진짜 때려 이러면서 이제는 아마 레슬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 경기했다가 지금은 국가대항전처럼 가버리는 예, 것처럼 저는 됐네요. 처음에 봤을 때 안희정 후보가 페이스메이커를 충청권에서 해주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출마하는 부분을 견제용이다. 또 이동으로 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1등에 대해서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 부분은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친재벌 문제 논란으로 2차 토론에서 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할 때 안희정 후보가 민주화 운동을 한 동지들끼리 서로 신의를 넘어서지 말자 이럴 때 저분이 도대체 이길 생각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레슬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로 아마 레슬링으로 이 시점부터 이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당 밖에 보수 진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커요. 왜냐하면 이 친노가 대대적으로 그 지적을 받아온 게 이 배타적인 교조주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친노 패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광재부터 시작을 해서 서갑은 이재명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희정 후보를 돕고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진영에서의 배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그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이렇게 지속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대선에서 문 후보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의석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120대 초반 정도의 의석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 좀 비위가 상한 사람이나 정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비주류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야당하고 민주당 비주류를 합치면 200석이 넘어갔을 때 그것은 개헌이나 탄핵의 숫자를 갖다가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경선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선이 조금 좀 이렇게 1등 가는 사람이 이후의 과정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분은 저희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떨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다들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당부들 다 한마디씩 걸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는데 워낙 문재인 대표가 앞서가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표를 상수로 놓고 5명의 대선 주자가, 총 5명의 대선 주자가 맞붙었을 경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 이른바 가상 오자 대결인데 거기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한 42%, 최근에 조사입니다. 42%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나머지 3명 후보를 합한 지지율이 40%.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진영의 비율을 보면은 42대 40 정도가 나와서 이것 봐라. 막상 막하네. 라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내놓는 기사가 지난주 주말 동안 꽤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박 전 대변인. 네네. 이렇게 보면은 정의당은 뺐어요. 정의당 지금 심상정 후보를 빼고 나머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어떻게 보면은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 쪽이라고 볼 수 있는 후보들인데 반문재인 형성을 해서 단일 후보가 3사람이 합할 경우, 그래서 단일 후보가 탄생할 경우에는 지지율이 꽤 나온다. 이런 분석이란 말이 이게 나오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거할 때요. 네. 투표할 때 이제 경험해 본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 사람이 좋아가지고 찍는 사람이 뭐 꽤 많습니다만은 저 사람만은 죽어도 안 돼.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반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지금 절대 유리한 고지 있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이른바 비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비호감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홍준표 지사나 그 유승민 의원이나 뭐 유력한 분들이죠. 그 안철수 후보나 이 유력한 분들은 적어도 지금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다음 세상을 그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세 분이 공통된 부분이 꽤 많아요. 특히 안보 측면이나 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그리고 탄핵에 대한 문제 인식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선거에 나선 분들을 누구든지 돼야 되는 게 당연하죠. 목표를 당선으로 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라고 보든 예상하기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탄핵 세력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다른 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엔 문재인 대 안철수 두 사람의 1대1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위가 뭔지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인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굉장히 이제는 탁월해진 것 같고 그래서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어저께 있었던 국민의당 경선에서도 그런 결과가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마음과 선거 임박했을 때의 마음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세 사람의 가능성, 연대 가능성이 생기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그 대결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그 반대쪽에서 경쟁하는 후보들이 3명이 과연 후보 단일화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뭐 엄격히 보면 단일화도 이게 뭐 손바닥이 맞아야 이게 뭐 이루어지는 건데 각 후보들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3명이 단일화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에 반대합니다. 저는 정치인만을 위한 무원칙한 연대에 반대합니다. 저는 특정인을 반대하는 공학적인 연대에 반대합니다. 중도 우파 대연합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도 머릿속에 국민의당 있어요? 그럴 상황이 오면 그렇게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저는 뭐 국민의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양쪽에 다 가능성은 처음부터 일어났고 제가 제일 먼저 일었고요. 자, 지금 세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은 단일화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황 소장님. 자,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안스트라다무스인가요? 항상 뭐 예측을 해갖고 정치적 예측을 얘기한다 맞았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문재인과 안철수 1대1 대결을 대선 후보로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본인으로 단일화가 돼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단일화돼도 굉장히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안 의원 책도 하나 썼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의원의 심정을 좀 유추를 해보면요. 본인으로 단일화가 될 때까지 버틸 겁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독자 출마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진영의 이제 먼저 단일화가 그 자유한국당 후보와 그다음에 이 바른정당 후보가 둘이는 먼저 단일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할 건데 안 후보가 이제 본인이 단일화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거의 확신이 99% 정도는 돼야 단일화에 응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2등만 하더라도 다음에는 자신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기존의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나 또 단일화를 하는 마지막 방법에서도 자신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할 때는 단일화에 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안 하겠다라는 말은 그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또 호남에서의 표들을 자기한테 모아내어서 자신이 문재인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 한다 하지. 마지막에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 하면 단일화는 100% 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 문재인 후보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지난 2007년 대선 때 출마했던 사람들 숫자하고 이번에 출마하는 숫자하고 또 성향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 이명박 후보가 출마해서 48.7%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보면 문재인 후보가 42%밖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때 2등을 했던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 민주신당에 26.2%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3등은 이해창 후보가 보수 분열을 했는데 15.1%를 얻고 문국현 후보가 5.8%, 또 그 권영길 후보가 한 2, 3% 얻었습니다. 예.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문 후보의 그 표의 결집력은 2007년에 이명박 후보만큼을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어떤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와 보수가 통합된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지지율이 멸렬한 채 문 후보의 독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당별로 후보가 정해져서 후보 숫자가 한 명씩으로 압축이 되면 아마 그 압축된 사람의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이면서 지지율이 좀 더 결집해 갈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문 후보가 완전히 지금 독주로서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는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 내부에 아까 말한 이 화합을 어떻게 모아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절차적 과정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죠. 당 내부에서 시끄러워지면요. 지금 민주당 내부의 표들 중에 비주류 표들이 밖으로 또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의 부지류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이 호남이라는 텃밭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많거든요. 지금 황 소장께서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짚었는데 이야기를 끌고 가보죠. 사실 어제 광주, 호남, 제주에서 현장 투표, 국민의당 대선 경선 현장 투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일단 그 지역 승리를 거뒀어요. 현장 투표에서는.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이 오늘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박수현 대변인. 혹시 과거에 있었다가 조금 잠잠해졌던 반문재인 정서가 지금 호남에서 다시 한번 불이 붙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두환 표창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관련 논란. 이런 것 때문에 호남 분들이 또 한번 조금 화를 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오늘 오전에도 꽤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어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반문재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 아직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남은 아직 누구인가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당내 경선 선거에서의 압승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그 어제 그 현상이 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판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민의당의 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안철수 대표의 그 강함이 증명이 된 것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리도 더 강한 후보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강한 후보가 문재인 대세론을 더 몰아주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본선 경쟁력이 더 강하다고 하는 안희정 후보나 이런 쪽으로 또 다른 대안이 되는 후보를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분석이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의 현상을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아마 바라보고 내일 그 호남 경선에 아마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어떤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내일 사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굉장히 큰 출렁임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예견하고 또 소망하는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서 굉장히 유력하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선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을 제가 박수영 전 대변인께 드릴게요. 네. 만약에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가 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오자구도의 무슨 단일화 부분 이거는 또 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는 예. 제가 다시 그러면 그때는 안희정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은 그냥 다자구도로 가는 겁니까? 그때는? 다자구도로 가든지 예. 아니면은 반안 형태로 예. 이루어지든지 그 상관이 경쟁은, 없다 이거죠. 해보나 마나.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문재인 후보에 반발하는 사람들, 문재인 후보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안희정 후보한테 많이 쏠려 있거든요. 네, 예. 그분들이 사실은 구여권, 지금 우파들의 표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 안희정 지사가 후보로 된다 그러면은 연대의 이른바 구실이 좀 약해지죠. 구실이 좀 약해지고. 굳이 거의 이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됐는데 예.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거로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믿어도 되겠다. 안보 문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할 어떤 역할과 위상 문제, 국민 통합 문제, 안희정 지사가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지금까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2% 선에서 20% 가까이 올라온 그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어요? 황수장도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비문 연대 단일화의 조건이 단지 지지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단일화를 할 시점이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개헌 이야기, 대선 전은 아니라도 대선 직후의 개헌 이야기, 또 연정, 또 더 나아가서 임기 단축까지도 같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서 단일화가 시도되지 그냥은 되긴 않을 거라 봐요. 그런데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타 후보들 중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대선 후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또 대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후보들 간에 비문 연대를 결성할 만한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생길 수는 충분히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분석과 가능성을 짚었는데 선거는 봐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짚어봤는데 시청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보면 조금 더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여권 얘기를 가보죠. 너무나 이거 야권 얘기만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다루기를 집중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냐는데 저는 편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토론회가 맹탕이라는 지적 꽤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토론회가 굉장히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마이너 후보라고 약간 폄하받기도 했지만 실제 토론회 수준만큼 메이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준비된 리포트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마지막 정책 토론회를 가진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두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과연 적폐청산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리모컨 당하는 아바타 같은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누군가 뒤에서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문 전 대표를 비난하며 공감대를 이룬 것도 잠시 두 사람은 보수 후보 단일화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론을 처음에 꺼내 든 것으로부터 바른정당이 급전직하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새누리당을 제일 강하게 비난하시면서 탈당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정작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제1연정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을 위한 증세 문제를 놓고 신경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조세 부담률을 22%까지 올리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금의 증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나오님께서는 복지 공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정책을 읽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이렇게 복지 정책이 없다라고 낙인 찍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자, 잠깐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상당히 그래도 흥미로운 진술이 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 자, 바른정당 토론회는 다른 정당하고 뭐가 다른가요?
예, 사실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보다가 한 30분이나 40분 보다가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4명이다 보니까 네.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균형을 조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시간도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예, 하고 예.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자가 2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자유 토론을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영남권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토론회처럼 스탠딩 자세로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 예, 바로 자세에서 하고 저 있어요. 자세입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양복을 입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또 진짜 실제 토론을 할 때는 겉옷 자켓을 벗고 와이셔츠를 완전히 이게 반쯤 걷어 올려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조금 열띠게 정말 뭐 전투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다.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을 때 다 후보자들이 준비된 어떤 그런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네. 준비된 답변 말고 정말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을 깊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토론이 자유 토론이라 하는데 자유라는 게 뭐냐면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후보들이 원하는 질문을 서로 하는 겁니다. 그 다만 답변 시간을 총량으로 예를 들어서 후보당 30분씩 줄 테니까 30분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본인이 묻고 싶은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렇게 바른정당 토론회가 조금 관심을 끌으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토론회가 맹탕이라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토론회에 막상 참여했던 대선 후보들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그 불만을 말하는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토론은 그야말로 참모들이 써준 걸 얼마나 잘 외우고 잘 읽는가라고 하는 학예회 발표 수준에 불과해서 한쪽 손 묶고 주먹만 쓰는 건투시합을 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뭐 2-3시간 보따리 풀어놓고 자유주제로 메모 없이 질문 응답 받을 수 있어야 토론은 그냥 뭐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예. 자, 박성균 전 대변인. 네. 자, 두 당의 토론회가 참 대비됩니다. 예. 자, 이걸도 어떻게 좀 보셨어요? 바른정당 토론은 좀 아깝네요. 예, 아까워요. 지지율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국민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특히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원하는 토론 저런 거거든요. 저게 검증이고요. 자, 민주당 토론회 맹탕이라고 얘기했는데 토론은요. 문재인 후보도 그랬잖아요. 토론 아주 격하게 해서 검증의 기회가 돼야 된다고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토론을 좀 피하는 듯한 모습 또 정해진 규격대로 따라가다 보니까는 원하는 토론회가 안 되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토론 이제 방송 진행을 좀 해봤잖아요. 그러셨죠. 토론이 말이죠. 누가 말싸움에서 논리적으로 이기는가 그거 보는 거 토론 아닙니다. 토론은 누가 보는지를 알아봤어요. 누가 보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토론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얘기를 대신해 주는가. 그 사람의 자기 마음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로 보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토론을 보고도 생각을 바꾼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토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토론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태도와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묻어나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철학을 전체를 다 내보일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조금 전에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대로 써준 거 읽어가지고 남의 거 해주는 대로 해가지고는 자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저는 토론이 더 많아져서 진면목,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또는 실수를 통해가지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모습까지도 시청자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짧게 질문을 마지막으로 두 분께만 한 30초씩 발언을 드릴 텐데 일단 박수현 전 네. 지금 양쪽 정당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른정당 얘기인데 저렇게 토론 잘하거든요. 네. 근데 지지율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토론을 잘하는 거 아닐까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글쎄 어쨌든 지금 김남국 변호사 얘기한 대로 지금 양자 대결이다 보니까 아주 자유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지금 박성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과 토론 잘하고 이거 연계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아마 바른정당은 저런 여건이 됐으니까 되는데 민주당 토론에 자유 토론하자.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이 후보 상상을 해봐요. 4명을 놓고 자유 토론 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주도권 토론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런 어떤 묘를 운영을 좀 앞으로 남은 토론회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황 소장님께도 마지막 똑같은 질문. 바른정당은 저렇게 토론 잘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럴 게 없다 싶어서 주제하고 시간 제한 없이 순서가 바뀐 거군요, 막 하게 그럼. 되니까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 토론하는데 방송 사정을 운운하면서요. 시간 제한, 주제 제한할 게 아니라 밤에 요즘 방송할 거 없어서 이렇게 케이블에서 또 틀고 하는 거 많은데 원고 없이 그다음에 사전에 이렇게 뭘 물을 건지 약속 없이 후보들이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프리토킹하는 걸요. 밤새도록 좀 하기를 원한다. 국민들은 그런 걸 보기를 원하지요. 예능 재방송 트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 사정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요. 각 당이 포괄적으로 국민들한테 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